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수백 개의 샴페인 잔에 부딪혀 부서지며 연회장 전체를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달콤한 샴페인, 그리고 은근한 시기와 부러움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섬세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그녀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꿈보다 더 완벽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아그룹의 부회장이자 약혼자인 강태민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남자.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서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태아그룹의 협력사 대표가 건네는 찬사의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 태민 씨 덕분이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고아로 자라 온갖 역경을 겪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기적.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그녀 자신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행복이 곧 깨어질 유리구두처럼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태민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면 그런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다. 사회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태민 부회장님과 한서연 양의 정식 약혼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태민이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단상 중앙으로 나아갔다.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은 곧 발표될 결혼 날짜를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장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오늘 저는 한서연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한서연 씨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떠올랐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다.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결합에 있어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서연 씨에게 저희 가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 아닌 날카로운 비수와 호기심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그 결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마지막 배려, 그 단어는 독화살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따라서 오늘 저는 한서연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희 태아그룹과 강씨 가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태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한 위선적인 연기였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를 느낄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눈동자로 그에게 물었다. 왜? 태민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끝낸 배우처럼 무심하게 단상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 순간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잔인한 연극의 희생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뒤돌아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곧은 등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존엄성이자 유일한 갑옷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밖으로 사라지자 연회장 안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비극의 여주인공을 위한 상복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차키가 유일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텅 빈 눈으로 도시의 불빛을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라디오를 꺼버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사라지고 어둡고 축축한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굽이진 해안도로 끝, 위태로운 절벽 위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자 거친 파도 소리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검은 바다는 그녀의 절망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때였다. 절벽 끝자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나지막한 색소폰 연주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이끌었다. 절벽 위 On the Brink. 낡은 나무 간판에 쓰인 가게의 이름이었다. 지금 그녀의 처지와 꼭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홀린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어둡고 아늑했다. 몇 개의 테이블과 긴 바가 전부인 작은 재즈바였다. 무대 위에서는 늙은 연주자가 눈을 감은 채 구슬픈 색소폰을 불고 있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위스키가 담긴 잔을 손에 든 채 창밖에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단단하게 담은 입술, 그의 전신에서는 깊은 고독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몇 칸 떨어진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바텐더가 다가와 무엇을 주문할지 물었다. 제일 독한 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쉬어 있었다. 곧이어 독한 위스키 한 잔이 그녀 앞에 놓였다. 서연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불덩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색소폰 연주가 끝나자 배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은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어떤 연민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와 상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기이하게도 위로를 받았다. 그는 자신처럼 부서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간간히 시선을 맞추며 말없이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바텐더는 몇 번이나 서연의 잔을 채워주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늙은 연주자가 무대를 떠나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마침내 배는 서연과 그 남자, 그리고 바텐더만이 남았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떠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다. 이 지독한 밤에, 이 세상의 끝 같은 곳에 홀로 남겨지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계산을 하며 바텐더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쪽 여성분 것도 같이 계산해 주시오. 그는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성이 마비되고 알코올과 절망이 그녀의 남은 자존심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오늘 밤 나 혼자 있게 하지 말아줘요. 서연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적인 절규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서진 배가 마지막 닻을 내리듯 그에게 매달렸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두운 눈동자가 그녀의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는 듯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를 보았을까? 이윽고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다처럼 낮고 거칠었다. 후회하지 않겠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붙잡힌 팔을 빼는 대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녀를 이끌고 어두운 재즈 바를 나섰다. 거센 바닷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그 밤,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은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구원도 아니었다. 단지 살아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희미한 여명이 방 안을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약혼식장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강태민의 얼굴도, 절벽 위 위태롭던 재즈바도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주인의 취향을 짐작게 하는 공간이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후회와 자기 혐오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내가 아니야.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의자 한쪽에 구겨진 차에 놓여있는 순백의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망가진 삶을 상징하는 넝마 조각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외면하고 차에 벗어두었던 자신의 평상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텅 비어버린 가슴을 안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권지혁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새벽 조깅으로 맺힌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그녀가 머물렀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텅 빈 방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고 하얀 목련곤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지혁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에 희미한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 잊고 있던 향기, 아련한 감각,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누나의 웃음소리와 함께 짙은 목련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기억은 고통스러울 만큼 희미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 머리핀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차가운 무게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연에게 현실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휴대폰은 기자들과 걱정하는 지인들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곧이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가 일하던 태아그룹의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건축사무소에서 온 것이었다. 무기한 휴직 권고,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강태민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까지 끊어놓으려 작정한 모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강태민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보상금이랍시고 얼마의 돈을 제시하며 조용히 사라지라고 경고했다. 그 오만함에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경력과 평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태아그룹에 의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녀를 고용하려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발목까지 차오를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재능을 아끼던 대학 시절 은사였다. 서연아, 잘 지내니? 혹시 일감 필요하면 연락하렴. 아주 사적인 의뢰인이 하나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땅에 조경 설계를 맡기고 싶어 해. 클라이언트가 좀 괴팍하고 사생활을 중요시해서 땅을 치유하는 디자인을 원한다더구나.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너라면 잘할 것 같아서. 그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어떤 일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설계 의뢰를 받은 강원도의 부지로 향했다. 그곳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답고 외진 곳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주택 한 채가 서 있었지만 땅 자체는 야생의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한 조각의 평화가 느껴졌다. 그녀가 부지를 둘러보며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커다랗고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서연은 순간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걔는 공격적으로 짖지 않았다. 서연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아무런 의심 없는 애정의 표시였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아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남자.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날 밤 절벽 위 재즈바의 남자. 그녀의 클라이언트. 지혁 역시 그녀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날 밤의 여자, 그녀가 왜 여기에 충격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자신의 계획에로 향했다.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 바람이는 낯선 사람에게는 극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는 마치 평생의 주인을 만난 것처럼 굴고 있었다. 얘가 보통 이러지 않는데. 지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개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목련 머리핀이 차가운 무게감으로 존재를 알렸다. 개의 이상한 환대, 그날 밤의 여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아직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 너무나 거칠고 불가능해 보이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다. 한서연과 권지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들은 클라이언트와 건축가라는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말하지 못한 비밀의 무게로 팽팽했다. 권 대표님이 클라이언트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의식적으로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세상 감주 없죠. 지혁의 대답 역시 무미건조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서연은 상처 입은 땅에 치유라는 컨셉으로 토종 식물들을 활용해 명상과 사색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초기 구상을 발표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그가 이 외딴 땅을 사들인 이유, 즉 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그 사실이 두 사람의 어색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화 내내 진돗개 바람이는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그들 사이에 기묘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현장 답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그녀의 차를 뒤쫓고 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며칠 후 그녀의 오피스텔, 앞으로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상자를 열어본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 안에는 죽은 새 한 마리와 아파처럼 납작하게 눌린 목련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소름 끼치는 상징적인 위협, 강태민 짓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어쩌면 그들조차 모르는 어떤 증거나 기억을 그녀가 가지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녀를 침묵시키거나 최소한 공포에 질려 복종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이 사건은 서연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파혼 문제가 아니었다.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무언가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충실한 비서이자 과거부터 함께해온 동료는 그녀가 강태민의 전 약혼녀이며 약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지혁이 태아그룹과 강민호 회장, 강태민의 아버지를 조사하는 것은 본래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과거의 비극에 대한 복수. 그런데 이제 그 복수의 한가운데에 서연이 휘말려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그리고 그의 사람은 검은 세단의 미행과 협박용 소포에 대해 즉시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지역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강씨 일가가 어떤 자들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위협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더 끔찍한 일에 서곡일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서연을 미행하던 검은 세단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휘말려 더 이상 그녀를 쫓지 못하게 되었다. 채 타고 있던 어깨들도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다. 서연은 그저 미행이 멈췄다는 사실만을 인지했을 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지역은 강민호 회장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겼다.
그는 강민호의 비자금, 부패,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이 과거의 파일들을 뒤지던 중 18년 전에 봉인된 경찰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상진, 그리고 그의 아내 박수진. 사건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박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역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누나 이름이었다. 그리고 남편 한상진, 그는 정보원을 다그쳐 더 깊이 파고들게 했다. 그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지금은 은퇴한 늙은 형사를 찾아냈다. 상당한 자문료와 압박이 가해지자 늙은 형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사고 처음부터 이상했어. 브레이크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지. 다른 차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걸 본 목격자도 있었는데 증언이 묵살됐어.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와서 수사는 갑자기 종결됐고 모든 정황은 당시에는 훨씬 작은 기업이었던 태아그룹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상진의 유망한 바이오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 사고 직후 태아그룹은 비틀거리던 한상진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핵심 특허 기술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 조각난 퍼즐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바로 강민호 회장이었다. 강태민이 서연을 그토록 잔인하게 내친 이유는 단지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한 남자의 딸, 언젠가 문제가 될지 모를 그 위험한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지역은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누나와 매형의 이름이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차갑고 절대적인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복수는 언제나 사업과 정의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피해 문제가 되었다. 그는 한서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배서 만난 여자, 조경 건축가, 목련을 사랑하는 여자, 살해당한 내 누나의 딸.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바람이가 왜 그토록 그녀를 따랐는지, 그가 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는지, 그것은 욕망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핏줄의 부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삼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피부티인 조카와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목련 머리핀에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었다. 첫 번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버릴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정보원이 가져온 보고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 끔찍한 의심은 이성적인 결론이 아닌 살을 애는 듯한 확신이 필요했다. 그는 비서를 물리고 혼자서 차를 몰았다. 수십 년간 찾지 않았던 먼지 쌓인 기억으로 봉인된 본가로 향했다. 오래된 저택은 하얀 천으로 뒤덮인 가구들과 묵은 먼지 냄새로 가득 차 과거의 유령들을 불러내는 듯했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낡은 상자들과 앨범, 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보물이라고 적힌 앨범 하나를 찾아냈다. 앨범 속에는 그의 누나, 박수진의 빛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만삭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지역은 다음 장을 넘기다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누나 수진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카락에는 작고 정교한 은빛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목련곤 모양. 그가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누나의 우아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서연과 세상 가장 소중한 내 목련곶.
세상이 축을 잃고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한서연, 그의 조카, 사진 속의 아기가 바로 그녀였다. 머리핀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품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18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다. 사고가 있던 그날, 원래는 그도 부모님, 그리고 누나 가족과 함께 차 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지금 생각하면 명백히 조작된 긴급한 사업 전화 한 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범인들은 그 역시 죽이려 했거나 최소한 방해물로 여겨 치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살아남았고 유일한 생존자라는 죄책감 속에 18년을 살았다. 언론은 3명의 사망자를 보도했다. 그들이 그의 죽음을 위장했던 이유는 그가 사건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리라. 지역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야만 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녀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납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체 무슨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원도의 그 땅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과 무게감을 감지한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을 보았다. 두 사람은 호숫가에 마주 섰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목련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죠. 그러자 지역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녀의 어머니와 그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머리핀과 사진 속에 머리핀을 번갈아 보았다. 우리 어머니의 성함은 박수진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역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친누나였죠. 그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얼어붙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누나. 그렇다면 그는 샘큰 단어가 속삭임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부모님과 함께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외삼촌.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재즈바, 절망, 낯선 호텔방. 그것은 부서진 두 이방인의 만남이 아니었다. 알지 못했던 공동의 슬픔이 낳은 끔찍한 실수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였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세상이 온통 검게 변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지역이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품에 안고 그들의 공유된 비극과 저주받은 운명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남자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리 없는 비명이 목구멍을 찢을 듯 타올랐다. 진실은 명료함을 가져오는 대신 그들을 더 깊고 지독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다. 서연은 강원도의 낡은 주택, 낯설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방에서 눈을 떴다. 권지혁은 방 건너편 의자에 앉아 밤새 그녀를 지킨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피로가 역력했다. 진돗개 바람이는 그녀의 침대 옆에 엎드려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수치심, 공포, 슬픔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공기는 그날 밤에 말하지 못한 기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 같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 강태민과의 약혼,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허망함이었다. 지혁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고통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의 사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없었던 긴 시간, 진실을 더 일찍 파헤치지 못한 무능함,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날 밤의 과오까지. 하지만 그 충격과 고통은 이내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로 변해갔다. 공유된 슬픔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묶는 끈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끔찍한 상황에서 만난 삼촌과 조카가 아니었다. 탐욕에 의해 파괴된 한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복수를 함께할 동지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철처럼 단단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지역의 대답은 절대적이었다. 강민호 회장, 그리고 그 아들 강태민까지 내 누나에게, 네 부모님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저도 돕겠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선언이었다. 이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되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영원히 남을 그림자였지만 이제 그들은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쳤다. 하나의 팀이 된 것이다. 강원도의 낡은 주택은 그들의 비밀 본부가 되었다. 강씨 일가의 눈을 피해 복수를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가옥이었다. 지혁은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낸 태아그룹의 비리, 부모님의 살해 정황, 그리고 은폐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건축가로서의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서연은 지적으로 사건에 접근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서재,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열정을 쏟았던 바이오 매트릭스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이름까지.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은 뒤 태아그룹이 훔쳐간 핵심 특허 기술이었다. 서연은 의미도 모른 채 보관해왔던 아버지의 낡은 디지털 파일과 노트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지혁의 자원 해커, 정보원이 결합되자 살인에 앞서 자행된 특허 강탈의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범행의 명확한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밤낮으로 함께 일하며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된 가족애였다. 지혁은 그녀를 맹렬하게 보호했다. 그녀가 식사를 거르지 않는지, 안전한지 살폈다. 그는 그녀에게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를,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조카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 또한 강력한 외면 뒤에 숨은 외롭고 상처 입은 남자를 보았다. 그가 죄책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그가 책상에서 잠들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것은 서로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보듬으려는 작은 몸짓이었다. 진돗개 바람이는 말없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들이 함께 일할 때면 늘 두 사람 사이에 엎드려 새롭게 형성된 위태로운 가족의 위안이 되어주었다. 물론 격렬한 어색함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다. 너무 길게 마주친 시선,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뒤따르는 급격한 후퇴. 그들의 유대는 신성했지만 비극과 금기된 비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한편 강태민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협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정보력을 이용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 탐정이 그녀의 대학 은사로부터 강원도의 외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그날 밤 지역의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강태민의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연구 서류에 몰두한 채 맹렬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다. 짧았던 평화의 시간은 끝났다.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원도 산장의 고요함은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났다. 권 지역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여기서 싸우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며칠 후 태아그룹은 신기술 발표를 위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신기술은 서연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바이오 매트릭스를 도용한 것이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서연은 지역의 해커와 함께 모든 증거 은퇴한 형사의 영상 증언, 특허 강탈 문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타임라인을 담은 영상 파일을 만들었다. 기자회견의 가장 극적인 순간, 이 영상을 중앙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지역은 직접 기자회견장에 잠입해 영상이 끝난 직후 강민호 회장을 대중 앞에서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저도 갈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제 눈으로 끝을 봐야겠어요. 그들이 계획을 마무리할 무렵 강태민이 보낸 무리가 산장을 덮쳤다. 지역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단련된 전투 기술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가 타이밍 좋게 합류했고 바람이는 맹렬하게 짖으며 서연을 보호했다. 이 공격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 행사장은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강민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아그룹의 깨끗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태민이 서 있었다. 인근 벤 안에서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다. 지혁은 관중석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강민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그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강민호의 자신만만한 얼굴 대신 은퇴한 형사의 지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입에서 18년 전 사건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명백한 살인 은폐였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은 쉴 새 없이 증거들을 쏟아냈다. 한상진의 이름으로 등록된 원본 특허, 사고 시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태아그룹의 회사 인수 과정. 그것은 태아그룹의 명성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집행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장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때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강민호 회장, 아니, 살인자라고 불러야겠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민호 회장은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옆문으로 들어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을 발견했다. 내 옷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야.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치며 귀빈석 테이블에 있던 장식용 나이프를 집어들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지혁은 위험을 감지하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안도의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섬광 같은 것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지혁의 비서와 함께 몰래 들어와 있던 바람이가 단상 위로 뛰어올라 강태민의 팔을 물어뜯었다. 바람이는 칼을 떨어뜨리고 나뒹구는 강태민을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지혁은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서연을 보호하며 서 있었다. 그는 강민호를 향해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다 끝났어. 장내는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로 폭발했다.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태아그룹의 야망으로 세워진 화려한 무대 위에 붉은 피로 기록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시끄럽게 움직였지만 그들 주변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태아그룹은 몰락했다. 살인교사와 기업 스파이 혐의로 강민호 회장은 무기징역을, 강태민은 살인미수 및 공모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갑고 최종적인 정의가 실현되었다. 권지혁의 옆구리에 남은 흉터는 아물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더 깊은 상처들 역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조용한 책임감이 남았다. 한서연 또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빼앗긴 특허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그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작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생존자였다. 강원도의 낡은 주택은 더 이상 비밀본부가 아니었다.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서연은 정원 설계를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기억과 치유의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혁은 현관 포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이는 그와 서연 사이의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거의 일상적이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정원의 미래, 아버지 회사의 재건 계획 같은 소박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을 짓누르던 숨막히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서로의 흉터 같은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영원히 남을 비극적인 촉매제.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기일. 그들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언제나 혼자였던 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었다. 지혁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백목련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한상진과 박수진,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앞에 그들은 섰다. 지혁은 처음으로 복수심이 아닌 깊고 순수한 슬픔과 사랑으로 누나의 이름을 마주할 수 있었다. 서연은 묘비를 닫고 가져온 목련을 바쳤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곁에 선 지혁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삼촌을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용감하고 고집센 남동생이 있다고 늘 자랑하셨거든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네 아버지는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지혁이 짙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그분만큼이나 뛰어나고 또 강인하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어떤 낭만적인 고백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유대는 이미 사랑을 초월해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고통과 상실 속에서 단련되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유대였다. 그들은 함께 묘지를 걸어 나왔다. 바람이가 충직하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표식만이 아니었다. 그 흉터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희망과 치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꽃이 마침내 피어날 자리였다.